지금 가장 최신 숫자로는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및 가계 부채율이 278%인가 280%쯤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가장 최신이라는 게 뭐 한 1, 2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겪고 나서 지금 상태는 300% 훌쩍 넘었을 겁니다. 한국이 216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210%대까지 무지하게 올라가 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개판을 쳐놓은 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이미 다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다시 저것까지 올리니까 지금 뭐 사람들 다 전세 자금도 대출 제대로 못 해주고 주택 매입 자금도 대출 못 해주고 다 졸라매고 있잖아요. 돈 엉터리로 썼단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근데 한국보다 100%포인트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천문학적 부채가 이게 시장 논리가 아니라 완전히 당치에 의해서 지들끼리 나눠먹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기업을 부도를 내도요. 얘들은 중국서 아마 뭐 하다가 이렇게 그 기업 중소기업 좀 하다가 철수하려고 김이 보이면 지주가 깡패 동원해서 기계나 스티커 싹 압수해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못할 일이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이 직원 한 3, 40명 데리고 조그만 했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살살 이제 그 거래처랑은 다 이제 계산하고 이제 직원들한테 줄 돈 좀 계산해 놓고 발을 뺄라 그러면 이 지주가 너 임마 나랑 10개월 계약했잖아. 근데 들어와 있는데 2개월밖에 없었잖아. 8개월 동안 너 돈 안 낸 것이니까 네 시설, 네 원자재 다 내 거야. 그러고서 일방적으로 압수해 버린다고요. 지주가. 이게 무슨 얘기냐. 뭐가 부도가 나면요. 원부자재고 뭐고 다 날라서 어디로 가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무도하다고요. 여기가. 그러니 부도 처리도 제대로 부도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이 보호가 돼야 그 다음번에 그 자산을 인수해서 다시 살려내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 자산이 그냥 없어지고 빠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금융 그렇지 전체적인 습속이 그렇지 산업지 그러니까 저게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진핑 체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보면 이게 중국식 고난의 행군을 준비해왔다. 이런 일이 닥칠 거를 알고 준비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들어서 중국이 그 해외여행을 어마무시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여권의 신규 발급과 그리고 갱신이 예년에 2%에 불과합니다. 예년에 여권 신규 발급을 100건 해줬다 그러면 올해 2건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연예계 저명 인사 우리 박상우 대표가 잘 전해두시지 계속 숙청입니다. 인터넷 서비스업 탄압합니다. 온라인 게임 회사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부유, 부를 나누자. 공유부유가 핵심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 잘 사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다. 그래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지금. 그 왜 이런 일을 왜 하냐 도대체. 뭔가 고난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을 평등주의적 그 홍위병적 근성으로 일단 의식을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아마 지금 이 시진핑 집단, 지금 중국 공산당은 이 위기에 대한 전략을 다음 3가지로 잡고 있을 겁니다. 우선 첫째, 중국이 누가 뭐라 그래도 세계 제조업 1번지 지위는 계속 갈 수 있다. 둘째, 이 내부 식민지 구조를 강화하면, 즉 다시 말해서면 연안과 내륙의 격차를 더 벌리고 수출과 내수의 격차를 더 벌리면 무역 흑자는 계속 유지된다. 무서운 전략이에요. 그 러시아는요, 소련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동구권 경제와 자유세계의 경제가 서로 교류가 별로 없어요. 자유세계의 경제를 제1세계라고 불렀고요. 소련이 이끄는 코메콘, 공산권 경제를
제2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1세계와 제2세계 양쪽이랑 다 거래하는 데를 제3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에 거래가 별로 없었습니다. 소련 망하던 무렵에 80년대 이때는. 그러면 소련은 이게 빌다시피 해서 주로 독일계 혹은 유럽계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정부 차원에서. 경제 거래가 없으니까. 그래서 소련 같으면은 정부가 빌려온 돈에 대해서 모라토리엄이 난 거예요. 지불불능 사태. 그러니까 정부가 부도난 거예요. 소련은 그 당시에. 정부 부도나고 바로 소련 해체돼 버렸어요. 몇 주 사이에. 그러면 중국이 그런 외환위기를 겪겠냐? 저는 안 겪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국 외환위기 안 겪을 거다. 오히려 흑자 계속 낼 거다. 단 안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중산층 몰락하고요. 내수와 수출 부문 사이의 궤리 더 깊어지고요. 연안과 내륙 사이의 궤리 더 깊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무역 흑자는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식. 그걸 쓸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전략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는 뭐냐? 사회 불안이 폭증하죠. 아까 보셨듯이 셴전에 있는 헝다 본사 앞에 가서 사람들이 죽치고 시위하잖아요. 사회 불안 폭증합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되면요. 시장 고도화가 불가능해요. 내수가 따라주고 안이 제대로 돌아가는 그 구조가 잡혀야 시장이 고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지. 아니 뭐 샹하이 뭐 푸동단지인가 뭔가 거기에 있는 저기 뭐 아주 근사한 빌딩 벗어나 가지고 100km 나가면은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혹은 200km 가면 거지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사회가 고도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 고도화도 안 되고 기술 고도화도 안 돼요. 그 상태로 되는 거예요. 대가는.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도 저런 전략을 택할 때 목표는 뭐냐? 시진핑 집단의 목표, 중국 공산당의 목표.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 강화한다예요.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다시 주계장막으로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가 뭐 국가부도 나지도 않고 중국의 그 근면함과 순발력, 그 응용력을 따라오는 그러한 세계 제조업 1번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제조업 1번지, 그 뭐 싸구려 상품이 됐던 짝퉁 상품이 됐던 그거 계속해서 만들어서 판다. 알리바바 계속 돌아가는 거고 목표는 중국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부도 안 난다 이거예요. 사회 내부에서 수출 부문만 반짝반짝 돌아가고 내수는 완전히 개판되고 그 다음에 연안만 좀 돌아가고 내륙은 개판되고 그거 어떠냐? 그냥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런 상태로 가면 뭐가 되냐? 중국 에너지와 역동성이 종말되는 겁니다. 저게 지금 저 모델이 몇 년도 모델이냐면 1990년대 모델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1990년대 모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대중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꿈을 버리고 중국의 종말인데 저게 중국이란 나라가 진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와 역동성의 종말이에요. 저게 아주 구조적 침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저는 한국이 우리가 학위에 따라서는 단중 장기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 학위 따라서는 뭐냐면 내년 선거 둘 다 이겨놔야 돼요. 대승해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뭐냐. 저희는 충격이 최소화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월스트리트 같이 돈을 바리바리 싸갖고 중국 무슨 저기 건설시장에 때려 부은 것도 없고요. 월스트리트는 돈 바리바리 싸갖고 중국 건설시장에 집어넣었어요. 아까 지금 그 헝다가 어저께 그 이자 지급에 실패한 회사채 그리고 내주에 또 이자 지급에 실패하게 될 회사채 전부 다 월스트리트일 거예요. 해외에서 빌린 회사채예요. 그게 본드예요. 해외에서 빌린 본드예요. 우리는 그렇게 중국에 그런 데다가 그렇게 쓸어넣은 게 없다고요. 중국 내수시장이나 중국 건설업에 막 투자해갖고 부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롯데가 그런 거 했다가 피봤고요. 몇 개 피봤지만
큰 규모로 뭐 전체 금융권이 다 거기에 목다른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중국의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부도로 안 간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절대 안 갑니다. 중국만한 지금 현재 이 시점 상태에서 중국만한 세계 제조업 1번지가 없어요. 그게 뭐냐? 중국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무역 흑자를 유지할 거다. 안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건 말건 유지할 거다. 안에서 내수 부문과 수출 부문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연안과 내륙 사이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더라도 결국 수출은 유지되고 흑자는 유지될 거다. 그러면은 이 중국의 수출 상품에 들어가는 원부자재라든지 뭐 기계류 이게 다 태반이 어디 거냐? 한국 거예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거 보면요. 소비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금융이나 뭐 수출 수입 제재를 때려버리면 지들 도끼로 발 찍는 게 돼요. 한국계 이제 세계 예를 들어 기계 같은 게 세계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제일 윗급은 특히 과학 측정 기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뭐 네덜란드 이런 데요. 제일 윗급은. 산업으로 딱 산업기계로 들어가면 제일 윗급이 독일이고요. 그 다음 번이 일본이고요. 그리고 나서 쫙 비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제가 딱 들어가잖아요. 모르겠어요. 요새 중국이 많이 따라와서 그러나 한국제가 역시 그런 어떤 자기 포지셔닝이 있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 거는 걔들 입장에서 보면 수출을 위해서 수입해야 될 원부자재와 기계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의 수입은 줄일 수가 없어요. 쟤들 입장에서 보면. 쟤들은 수출을 못 줄이니까 수입을 못 줄이는 거예요. 수출을 무조건 계속해야 되거든.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국에서 저런 우당탕 쿵탕거리고 뭐 내수가 무너지고 건설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작살나고 이런 일이 펼쳐져도 한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크게 타격 안 받을 거다. 최소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중기적으로 뭐냐. 미중 전쟁과 맞물려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들이 발전한다고요. 그게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뭐 멕시코 이런 데들인데 그거 한국이 또 빨빨거리고 가서 공장 짓고 거기에 원부자재 팔고 기계 팔고 엔지니어링 해주고 이거 한국 사람들이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가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국은 또 비즈니스 찬스가 있어요. 또 그런 데들은요. 중국처럼 공산당의 결정에 의해서 수입 대체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수입 리스트 쫙 보니까 한국제 뭐가 많아. 한국제 무슨 화학원료가 많아. 그러면 야 이거 말이야. 우리 국산화해. 이거 국산화해.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당장 돈 버는 대로 시장 논리대로 가버리니까 훨씬 좋아요.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장기는 뭐냐. 이건 지정학적인 건데 어쩌면 장기가 중기보다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중국이 무력화됨에 따라서 지정학 구도가 변화하고 북한이 해방됩니다. 우리나라 휴전선 왜 안 무너지냐? 중국 때문에 안 무너지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 타협점이라고요. 저 휴전선이. 중국이 저렇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자기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 코스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그 지정학적 구도가 결국 바뀔 수밖에 없다. 북한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IMF 때 겪었듯이 그런 폭발적 위기 후에 확 근본적 혁신이 일어나는 IMF 때 저희 좀 혁신 잘못해가지고 잘했다는 뜻 아닙니다. 잘못한 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중산층 많이 무너지고 IMF 때 중산층 무너지고 배금주의가 아주 횡행하고 그렇게 됐죠.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IMF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훨씬 더 사나워지고요. IMF 이후로. 중국에는 폭발적 위기에 의한 근본적 혁신을 가는 그 역동성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저게 공산당이 저런 식으로 롤러코스터를 안 타요.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면 공산당 자체가 없어지니까 안 타고 자기들이 어떻게든 그거를 스무드하게 가려고 하는데 그 스무드하게 가려고 하는 게 보면은 완전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역동성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시키는 그런 슬로우 모션 침체죠. 더 깊게 내려가는. 그러면 중국은 장기적으로 점점 더 무력화될 거다. 지정학적으로는. 그러면 그러한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느닷없이 뭐 2년 후라도 지정학적 구도가 변화가 축적돼서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화되는 상황 온다.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에 들어서게 될 자유조선, 물론 자유조선까지 중간 단계에 주민들이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획득하는 임시 행정기구 단계가 있겠죠. 대한민국과 자유조선에 둘로 된 그 둘의 국가연합에 의한 일체제 이국가, One System Two States, 일체제 이국가, 분리를 통한 통일, Unity through Separation.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유 코리아, Free Korea Confederation, 자유 코리아 국가연합, 남북 간에 뭐 이게 들어올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구도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단기적으로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 월스트리트 같으면 초상집돼요. 이 책에 나옵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투자자들이 중국의 지금 부동산 그 거품하고 중국의 부실 금융 상태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잠을 못 잔다. 그렇게 나와요, 이 책에. 이 책 2년 전 책인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같으면 그런데 쇼크를 많이 먹지만 저희는 중국과의 관계가 뭐냐.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다 이 말이에요. 혹은 기계류. 근데 중국이 저렇게 침체 곡선을 그리면서 내려갈 때 중국이 마지막까지도 무역 흑자에서 손을 안 놓는다. 그 얘기는 뭐냐. 수출 계속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수출을 위한 원부자재와 기계류는 한국에서 계속 수입해 간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의외로 충격이 최소화될 거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전쟁 프레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나 지식이라는 건 자꾸 전파되잖아요.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저기 그 멕시코라든지 이런 데에 제조업 기지들이 자꾸 생겨간단 말이죠. 중국을 대체하는. 그때 한국인들이 또 들어가서 할 일이 많아요. 미중 전쟁 때문에 중국에도 못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 앞으로는 좀 더 진행되면 지금은 모르지만 들어가서 할 일이 많아요. 거기 한국 사람들이. 그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뭐 나쁠 거 없다. 장기적으로는 즉 지정학적으로는 이때 장기란 건 지정학적입니다. 실제로는 그게 상당히 앞당겨서 올 수도 있어요.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무력화되면 결국은 휴전선 흔들리고 결국은 북한이 뭐 자유화되고 해방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 수혜자는 한국이 될 수 있어요. 단 이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요. 뭐 화천대유 같은 그런 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그런 정치 권력을 만들었다가는 작살 나겠죠. 안 좋죠. 그래서 정신 단디 차리고 우리 시민 사이드가 강화돼서 내년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승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서 정말 건강한 민초민주주의 전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